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심지의 부회장이자 카페지기 푸른하늘 은하수 박정근입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바쁘신 와중에도 수락하셔서 강의를 해주실 권준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도록 고군분투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배정대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원분들이 정말 정예부대처럼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어떤 보수는 없지만 자기들 돈을 들여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임원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매월 원래 일을 이렇게 의미 있게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심지가 이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금 건강상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 조성금 일대 회장님과 이사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전 회장님과 이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심지를 비영리단체로 만들어놨고 또 기부금단체를 할 수 있는 축석을 다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이런 영광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런 자리가 빛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활동했지 않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의 내용은 주로 정신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질문을 구별해서 했는데요.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은 보편적으로 들어온 게 정신질환자들이 장애 등록을 했었을 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좀 질문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식을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까? 당사자가 인지능력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질문을 받고 추가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되기 전에 권준수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그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이시고 세계적인 뇌영상학 전문가이십니다. 조현병과 강박증 치료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시며 조현병 전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의 발견 기전 및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 연구 중입니다. 또한 강박증 클리닉을 개설 후 강박증의 치료법 향상을 위해 연구 중이며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출간하신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라는 책이 있고, 강박증에 관해서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라는 책 외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교수님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논문을 쓰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어렵게 보신 권준수 교수님 박수를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조금 가보는데 굉장히 들으시는 분이 다양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쉬운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나름대로 그냥 몇 가지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마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주로 제가 답변을 하고,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봤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제가 또 좀 노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제가 발표드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이런데, 어, 특별히 빨리 짚 넘어야 될 거는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일반적인 조현병의 경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Y축의 위쪽으로 갈수록 건강하고 아래쪽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X축은 나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소화기, 청소년기, 청년기, 뭐 이렇게 중년 이렇게 쭉 가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커브를 보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조현병이 일반적으로는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개인의 평균을 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현병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일단 발병을 하면 점점점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단 시점이라고 그러죠. 진단 시점. 저기를 보시면 이 기능이 쭉 가다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대개 진단하기 전에도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씩 약간씩 떨어지는 정국이라는 게 있어요. 정국이는 병이 나기 전, 진단하기 전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도 보면은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희 정부기에 미리미리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다면 좀 빨리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기 전이니까 그 전에 뭔가 조금 조금 뭔가 떨어지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뭐 좀 조금 병을 옮겨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시기에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뭐 스트레스도 경감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질환이 다 조기 하고 발견 있습니다. 치료로 옮겨요. 어, 이게 정신질환뿐만 아니고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치료 성적이 그 전의 치료에 비해서 좀 나쁘다는 거죠. 여기 좀 하나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진단 시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척발병 조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척발병 조현병.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다가 만성조현병이라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래쪽에 보면 음성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 증상이 많다는 거죠. 만성기로 갈수록 양성보다는 음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래될수록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음성 증상이 대인관계도 잘 안 하고 기능도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래 감정의 표현도 떨어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쁘게 느끼는 것도 좀 덜하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병을 가지고 계신 투병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양성 증상이 많아가지고 막 과격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고 치료를 받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용해져요. 특별히 뭐 그런 일이 없이 물론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음성 증상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 하지만 오히려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음성 증상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치료하는 약물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이 치료, 음성 증상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치료하는 약물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재활이에요, 재활. 재활밖에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재활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게 하고, 뭐 센터 가서 자꾸 이제 대인관계 하게 하고, 그룹 모여서 뭘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재활이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런 거는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성 증상이 많아지면 굉장히 치료가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아직까지는 약물이 없어요. 양성 증상은 그래도 치료 약물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약의 대부분이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겉으로는 막 과격하고 뭐 막 난리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쉬운 겁니다. 일단 치료만 하면. 그래서 첫발병, 조현병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교적 쉽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좋아지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가족분들이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 학회가 학생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정신질환을 학교에서. 그래서 교과서에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교과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참 정신질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그래서 쉽게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도 이건 뭐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퇴원할 거는 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성 증상에 도움이 자신만만하기 되는 때문에. 거고 음성 증상 내가, 있잖아. 막 잠만 자고 내가 하는 거 앞으로는 있고 이제 저기 뭐 잘 있잖아. 지낼 수 많이 있어. 효과가 없대. 그래서 센터 이용해서 사람들 자꾸 만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래요.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 드디어 진짜. 내가 충분히 내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저희가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 그건 병이다.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거라. 하지만 이 병은 병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한번 재발을 하면 재발할수록 치료받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재발할수록 치료를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 정도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믿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자기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첫발병을 하고 약을 먹는 기간을 그냥 2년 내지 3년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내지 3년을 복용하면 경과가 좋은 사람은 그 동안에 쭉 약을 줄여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거예요. 2년 내지 3년을 굉장히 잘 지내는 사람도 약을 끊고 좀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또 나빠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외국에 가고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도 이거 2, 3년으로 안 돼. 적어도 5년 이상은 먹어야 돼. 이래지는 거예요. 그 5년을 먹었는데 뭐 좋아지는 사람은 또 약을 끊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아닌 사람은 또 재발을. 그러니까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재발할 건지 어떤 사람이 계속
그냥 약을 먹어야 될 건지 어떤 사람이 약을 안 먹어도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생물학적 지표, 바이오마커라는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마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를 해가지고 MRI를 찍어서 MRI에서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하고 났더니 재발 안 해. 그러면 MRI 찍고 아 이거는 한 번만 치료해서 좋아지면 돼. 그러면 그냥 한 번 해서 좋아지면 그 사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니까 MRI를 보니까 자꾸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좋아졌더라도 당연히 약을 먹어야죠. 그런 그런 지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나가다가 약을 줄여도 괜찮아요. 아, 경과가 좋은데 몇 달 또 보다가 또 약을 줄이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경과에 따라서.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본인은 굉장히 답답해요. 가족도 답답하고. 마크가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암은 그렇잖아요. 지금 암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암은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 이 유방암에 무슨 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으니까 이런 약을 쓰면 뭐 90% 이상이 좋아져. 몇 분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 진질환은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발병을 할 때 첫 발병이라 하더라도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경과를 하고 재발할수록 음성 증상이 많아지고 음성 증상이 많아지면 치료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치료를 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발병하기 전에 고위험. 미리미리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뭐 미리 재잖아요. 혈압도 재고 뭐 검사를. 거기 봐서 뭐 신체 질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신질환 아직도 지금 겨우 하는 게 이제 치매, 연세 드신 분들 치매, 그다음에 중년의 우울증 이런 거는 약간 하는데 아직까지 이 청소년기, 중학생 이런 쪽에 이런 쪽에 검진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진을 하기에 정확한 지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정확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경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요거는 실제 케이스라기보다는 실제 그 정례에서 제가 조금 바꾸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병의 발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25세 여자고요. 대학교 졸업했고, 뭐 정보 제공자, 이거 이제 병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누구누구한테 정보를 들었는가 이런 것을 다 적어. 왜냐하면 이 정보가 조금씩 틀려요. 가족 안에서도 틀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틀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본인이 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차트를 봤더니만 내가 뭐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적이 없어. 그 차트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차트에 적는 거를 굉장히 지금 의사들이 좀 조심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 좀 논란이 될 거라 안 적는 쪽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상의 얘기긴 하지만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면서 쭉 조금씩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대학교에 휴학 복학을 하면서 확 떨어졌고 병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어릴 때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활발한 편이었고 초등학교 때 고집이 좀 세요. 이 고집이 센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조금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집이 센 경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치료에 따라오는, 어쨌든 잘 따라오는 사람이 예후가 좋아요.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따라오는, 야, 이거 치료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약을 쓰고, 뭐 어떻게, 그래도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결국은 경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만큼 치료의 어떤 수능도랄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고집 센 사람이 치료를 잘 안 따라와요. 본인 생각하는 대로 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알았다 그러고 안 해. 예. 그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주장이 좀 세고, 서울로 전학을 하고 중2 때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반장이 될 정도로 그런 성적은 한 중상 정도 되고 병전기입니다. 병전. 욕식입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대인관계 폭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약간 우울해 보여. 병전기의 시작이 약간 우울한 것. 이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울한 게 따라오기 때문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많고, 생각이 많아져. 혼자 멍하니, 밖에서 볼 때는 좀 멍한 것 같은데, 본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 반경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주관적으로 힘들고, 우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요. 대학 입학 후에도 계속 그런 게 좀, 이러다가, 계속 힘들다, 지쳐간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뭐, 무슨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병전기, 지금 이 시기입니다. 조금,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정국이로 들어옵니다. 정국이는 병전이죠. 바로. 전. 동유럽으로 유행을 하는데, 쉬기 위해, 나를 찾기 위해.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사인. 그냥 나를 찾기 위해, 뭐 아주, 뭐, 되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나는 뭐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친구 경우는 너무 오래 지속이 돼요. 계속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그러면은 뭔가 가족 내에서 조금 이게 조금 집중적으로 뭔가 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쭉 그러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셀프 아이덴티티의 약간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위기에 뭔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생각하는 게 힘들어져요. 학교 적응이 힘들어지고 친구들하고도 멀어져서 복학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리 상담소에 상담 치료까지 받았고요. 그래도 뭐 계속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피곤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 나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 그것도 그렇죠. 자아의 어떤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전국입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항상 피곤해 보이고, 근데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말하는 게 길어. 이게 이제 연결, 어소시에이션의 문제가 생겨요. 조현병의 뇌에 신경세포의 연결의 문제가 좀 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연결이 조금 거기에 약해져 있고 그 약해져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무슨 유전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취약한 거예요. 그 취약한 게 어떤 유전적이든 어떤 가족적이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을 하는데 중간에 약간씩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고 연결이 그런 거죠. 이게 신경세포의 연결이 조금 약하니까 그게 전달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요. 정신병들 치기가 확 나빠져. 가족들이 나를 감시한다. 이거는 이제 정상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감시한다. 이거는 이제 망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죠. 나를 방해하려고 내는 소리다. 요새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에서 시끄럽게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들어보면 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보통 그냥 소리 들리는 건데 계속 그냥 시끄럽게 한다 그러고 자꾸 그래서 위에 찾아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볼 때는 이 정도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그 소리가 자기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저러는구나.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워. 내가 괴로워. 청각 자극이 예민하죠. 특히 조현병, 발병 하시는 분들 초기에 청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제 피해 의식으로 발전을 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 그래서 찾아가서 심한 경우는 막 사고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분도 나를 방해하려고 내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그런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고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 계속 진행이 이미 많이 됐는데 빨리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상담소만 다닌 거죠. 이게 문제예요. 간혹 심리 상담이나 교회라든지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많이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저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약을 끊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런 경우는 드물죠. 많이 이제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하면 빨리 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병이 이제 막 발병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상담으로 될 수준이야.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퇴원시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도 한 3년인가 집에 혼자만 방에 거의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원래 나오고.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치료를 받을 가족.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요새는 쉽지가 않잖아요. 입원해서 한다는 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그냥 강제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를 하는데 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약간 망상적인 게 있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빨 안 닦고 이런 거는
그렇지도 않고 머리는 길고 예술가처럼. 그러고 뭐 하면 말은 또 그런 대로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지. 그렇지만 안 먹는데. 강제로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한 약을 좀 먹다가 뭐 계속 조금 불편하니까 안 먹겠고 부작용 뭐 조금만 나오니까 뭐 핑계대고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한 2달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강제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살살살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안 먹으면 내가 강제로 먹일 방법이 없다. 근데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약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어떻게 먹겠다 이것을 먹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의 뭐 그냥 인상만 쓰고 그냥 그러던 친구가 완전히 얼굴이 웃음이 해가지고 같이 입원해 있는 여자 환자분들이 막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냥 간호사고 뭐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달라요.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음성 증상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럭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분은 고병동 입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뭐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발병하기 전에 태어나서 발병하기 전까지 특별히 이상하다 하지 않다. 특별히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근데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조금씩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2살까지, 7살까지, 그 다음에 뭐 12살까지 이런 18살까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씩 친구 관계에서 약간 떨어지고 행동이 약간 뭐 굼뜨기도 하고 뭐 ADHD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어떤 혼자 지내기 좋아하는 것도 약간 있고 뭐 약간 과격한 행동도 심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사춘기에 와서 스트레스 와가지고 병이 생긴다고 봤는데 어, 이게 약간 뇌 연결이 약간 약해져 있으니까 그 약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전에 행동들도 약간씩 좀 조금씩 뭐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관계없고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이 느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나중에 또 발달해서 멀쩡하죠 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언어 발달이 계속 느려서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 언어 발달이 이상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그렇다. 그래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위험군이나 이런 그 조현병 발병 이전에 아이들도 보니까 발달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하죠. 조현병 발병이 어떻게 되느냐? 2가지죠. 유전자와 환경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더 넘었는데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했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유전병이 유전병이다. 근데 왜 유전병인데 왜 어떤 사람은 생기고 없다가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유전병, 제가 말씀드렸죠. 병이 유전되는 게 아직까지 그런데요. 예를 들면 병이 유전되는 병들이 많죠.
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소아과 어린이들 중에는 있죠. 그런데 이 병은 병이 유전된다기도 많은 취약성이 조현병으로 발병할 취약성이 유전이 되고 가족적인 성향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환경이 스트레스가 동반되면 병이 생겨서 뇌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취약성이 있더라도 환경이 좋으면 뭐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개인마다 차이니까요. 또는 뭐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취약성이 별로 없고 튼튼하면 안 걸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신체 질환도 똑같아요. 신체적으로 튼튼하면 병이 안 걸리겠죠. 당뇨, 뭐 살이 안 찌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면 안 걸리겠죠. 그냥 많이 먹고 뭐 살찌고 그러면 당연히 당이 높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취약성이 있더라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장호성님 와 계신데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책도 내고 책 읽어보시면 정말 재활 관련돼서 정말 이 뇌를 짓고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양쪽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인들이 관련됩니다. 유전자도 관련되고 바이러스, 뭐 독소, 영양, 뭐 내수. 예를 들면 임신을 한 산모가 술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술을 먹어도 뭐 튼튼하고 뭐 그런 뭐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번 먹어도 그게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개인마다 이게 왜 다른가 이걸 밝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워낙 뇌는 이 폭이 넓어요. 개인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떤 거는 결과가 나오지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의 정상인을 뭘 검사를 해가 쭉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 1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그 중에 3분의 2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 중에 그 개인의 값이 이 환자분의 값과 같이 동일한 거예요. 3분의 2가 겹치는 거예요. 환자분들의 값도 정상인의 3분의 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을 가지고 이게 나오면 이게 정상인지 환자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변화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개인마다 베리에이션이 심하니까 그거를 앞으로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뇌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전달, 뉴런의 연결성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의 문제, 뭐 여러 가지에서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조현병의 발병 원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장 그럴듯한 모델입니다. 1차 때는 태아 때 뭔가 퍼스트 히트,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취약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뭔가 유전자든 뭔가 뭐 체질적인 거든 뭐 그런 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태아들은 그게 오더라도 괜찮아요. 뭐 바이러스가 와서 감기에 걸렸다 산모가 그게 뭐 태아한테 영향을 줬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은 괜찮아요. 우리가 뭐 뭔가 좀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이러더라도 대부분은 다 괜찮아요. 뭐가 들어오면 다 이렇게 막죠.
면역력 때문에 맞기도 하고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취약성이 있으면 취약하니까 뭔가 영향을 미쳐. 그러면 뇌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취약하니까. 그렇게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미쳐서 신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세포 연결이 취약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약한 거예요. 용수철이 약한 것처럼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오는 거예요. 지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이상들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오다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2차 타격이 오는 거예요. 이때 잘 지내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때. 이게 앞쪽에 있더라도, 계약하더라도 잘 지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게 뇌에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시냅스 제거. 이때는 그전까지 시냅스가 많이 발달한 거를 필요 없는 걸 다 끊어요. 가지치기를.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필요 없는데 영양분이 안 가고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별로 영양분이 다 갔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죠. 정작 가야 될 때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신경세포를 필요 없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근데 이때 보면 조현병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걸 남겨놔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배터리만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발병이 되니까 발병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좀 퇴행이 일어나. 점점 조금씩 그런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현병의 발병과 취약성과 또 퇴행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이해를 좀 하시고 지금 우리 애나 우리 가족이 어느 상황에 와 있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아 지금 단계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하게 지금 있는 그것만 보시면 이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럼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관련되는 유전자 뭐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유전자가 시냅스를 형성시키는데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예요. 그런 유전자가 조금씩 문제들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냅스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신경세포 연결이. 또 그런 거고 이런 게 해부학적으로 보는 거고요. 된다고. 아, 이거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요걸 해드려야 돼요. 시냅스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신경세포가 뇌가 발달이 되면 신경세포가 점점 연결이 되잖아요. 발달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이제 태어날 때예요. 태어날 때. 벌스라고 되어 있죠. 뇌가 점점 발달해서 신경세포가 점점점 연결이 많아져요. 점점점. 계속 증가를 하다가 까만 게 정상이에요. 노멀.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게 떨어져요. 맞죠?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로 따라오시면요. 사춘기가 되면 이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이렇게 막 형성을 막 하다가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떨어져요. 근데 치매로 예를 들어 그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상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쭉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확 떨어지죠. 신경세포가 죽어버려요. 죽어서 신경세포가 줄어드니까 연결이 확 떨어져요.
연결되는 숫자가. 그렇죠? 여기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을 보시죠. 조현병. 쭉 가다가 똑같이 가요. 가다가 사춘기에 가지치기 때 가지를 더 많이 쳐요. 더 많이 쳐. 필요한 건지 모르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죠. 연결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한 거예요. 우리가 1000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800개 정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자극이 오면 그 처리를 하려면 약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자폐증 있죠.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 ASD라고. 이 친구들은 이게 많아요. 많죠? 계속 많아요. 이거는 왜 문제냐? 이거는 골고루 많은 게 아니고 특정 부위만 많고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의 중에 일부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이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잘해요. 기억력이 좋은 친구는 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못해. 그런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왜 여러분 증후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렇게 한 번 들었는데 피아노를 다 쳐. 그 음악에 관련돼 있는 청각기능 관련돼 있는 그쪽이 너무 발달해요. 동경에羽田공항인가 거기 내리는데 한 20분 걸려요. 비행기가 쭉 내리는데 동경 시내를 그때 쭉 보고는 내려가지고 화포에 동경 시내를 다 그려요. 그런데 봤더니 너무나 정확해요.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찍어요. 이렇게. 그 시각, 중추 뭐 이런 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도 특정 능력, 유정력하고 이런 특정 능력에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런데 자폐증이 그런 경향을 띠는 거죠.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늦게 치료를 하면 경과가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 일반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반적인 코스라고 이야기를. 물론 이게 약이 발달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건 있죠. 그런데 진단 시점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맥시멈이 이 정도예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전 기능까지 올리는 게 맥시멈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IQ가 100이다. 근데 치료를 해서 110으로 올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가 100인데 그게 정상 때문에 원래 지능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정상을 치료해서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그 기능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치료하면 이게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쯤 치료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는 좋아지죠. 맥시멈. 그러니까 앞쪽으로 치료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이쪽에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이만큼. 그죠? 만약에 고위험군 진단하기 전에 이미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치료를 하면 거의 뭐 원래대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늦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것도 많이 보신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옛날에는 3분의 1 룰이라고 있어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굉장히 좋다. 약을 끊든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거의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3분의 1은 약을 먹으면서 기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뭐 생활할 수 있다. 3분의 1은 기능 손상이 좀
중등도 이상이라서 좀 힘들 수가 있다. 3분의 1 룰이죠. 그런데 이제 4분의 1 룰도 있어요. 25%. 25%는 완전히 좋아져. 일부 호전은 25%. 뭐 만성개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5%를 요거는 그 책에서 제가 가져갔는데 10년 후에 봤더니 이게 25% 룰이죠. 25%는 완전히 회복이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25% 약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25%는 상당히 좋아져서 독립적인 거의 뭐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대로 잘 견디면 또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반 정도는 약을 끊든 뭐 소량을 먹든 상당히 좋아진다. 좋아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좋아지지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쪽으로 하면 안 좋은데 문제는 이쪽이죠. 조현병에 안타깝게도 조현병의 10 내지 15%는 결국은 자살을 우울증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현병도 못지않게 하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문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측을 전혀 못해요. 잘 지내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우울증은 우울하고 뭐 이러니까 약간 이제 주위에서 어떻게 그걸 아는데 조현병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주에도 외래를 보는데 잘 지냈어요, 한 분이. 잘 지냈어. 외래를 어머니 모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제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예, 그,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게 그런 일을 제가 외래 볼 때 이제 가끔 있는데 근데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잘 지내는 지난번 만났을 때도 잘 지냈어 뭐 잘 잘 지내요. 그리고 뭐 그 어머니도 부모님도 잘 지냈대요. 그렇게. 근데 갑자기 저녁 먹고 뭐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 예측을 못하는 충동.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이 더 큰. 그래서 안타깝게도 5% 정도 그랬다는. 그래서 50% 내외는 참 좋은데 나머지는 참 약을 먹으면서도 또 좀 증상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이제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아마 가족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가족들의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제가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무조건 환자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 편을 좀 제가 들고 있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힘들죠. 예.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정부에서 좀 그런 힘든 걸 좀 나눠 가지도록 제도적으로 되면 훨씬 나은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환자분이나 그런 분,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더 스포트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치료에 참 치료 저항성인 경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금 항정신병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뭐 좋아지면 좋아지고 되게 이렇게 안 되면 다른 걸 쓰고 뭐 또는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클로자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클로자핀이 일반 품보다는
효과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 그만큼 효과적인 이야기.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부작용 중에 백혈로를 감소시킨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지금 다 검사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는데 오히려 가족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백혈병을 만드는 약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전혀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체중 증가. 오히려 클로라필 체중 증가, 당뇨. 방법이 없어요. 살이 막 찌고 막 먹으니까. 효과는 있는데 계속 그래요. 그게 문제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클로라필을 써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전기 치료를 하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좋아지는 사람들이 한 3, 40%. 그래도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 방법이 없는데 계속 한통이 들리고 뭐 관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약을 쓰고 뭐 전기치료 정말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치료에 반응하는 분이 있으면 일부는 치료 저항성, 클로라필을 써요. 근데 클로라필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클로라핀 저항군. 여기에 전기치료를 하는데 전기치료와 클로라핀의 저항군이 또 있습니다. 하기가 참 어려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분은 쉽게 좋아지는데 도파민과 관련이 없는 분이 있죠.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검사를 하기가 뭐 지금 현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직도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난감하다. 그래서 클로라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클로라핀 사용을 좀 늦게 했던 거예요. 늦게 치료할수록 좋아지질 않으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뇌 피질이 얇아진다. 이미 뇌에 변하고 시작을 하죠. 피질이 얇아지고 글루타미트, 도파민이 아니고 글루타미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치료는 클로라핀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요. 용량도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에는 뭐 클로라핀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25mg 맞으면 다 치료한다고 소문을 막 내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또 약을 많이 막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요. 개인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써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는 전기치료를 해야 돼요. 다른 항정진병 약물과 같이 그리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기분 안정제를 같이 써야 됩니다. 기분 안정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조절 술, TMS, 그 다음에 TDCS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조현병은 TMS나 이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개인 병원에서 그거를 하고 오는 분들이. 근데 아직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설사 효과가 좀 있더라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괜히 거기에 시간 보낼 필요가 없고, 문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안 듣는 경우는 해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이걸 쓴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재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한 번 겪었더라도 중단해서 재발률이 정말 높다. 장기의 치료 기간이 치료 중단에 재발률을 낮추지 못한다. 치료를 오래 받았더라도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재발률을 낮춰주지를 못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가능하면 오래 받긴 하지만 낮춰주지를 못한다는 그 중단 직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발이 정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끊으면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약을 먹는 동안에 부작용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명확한 부작용이 아니고 뭔가 몸이 찌부둥해. 몸을 움직이기가 좀 그렇고 귀찮아요. 이런 게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끊었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 몸이 너무 깨끗해. 찌부둥한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약을 내가 먹어서 이렇게 나빠진 거다. 끊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건 부작용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심하면 약을 줄이면서 조정해야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끊어서 좋아졌다. 안 먹을래. 그러다가 2달 쓰다가 재발. 그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조현병은 뭐라고 해도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재발을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치료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런 게 다 재발할수록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옛날에 보호자교육 때 보여드린 건데,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래, 이쪽이 낮은 거죠. 이쪽이 높은 거고.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하는 율이 떨어지죠. 낮을수록 입원하는 율이, 재발, 약을 결국 안 먹은 사람이 재발률이. 이건 재발하는 1에서 떨어질수록 재발을 하는 거죠. 약을 먹는 사람은 이 정도고, 먹는 사람은 확 나빠지죠. 약을 먹더라도 일부에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재발을 하죠. 그래서 가장 흔한 재발 원인은 약을 안 먹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약을 정확하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약을 퍼뜨린 게 나머지는 퍼센트가 줄어들어요. 가족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부족 이런 거는 뭐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그런 거 스트레스 관련돼.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약 먹는 거 다음. 규칙적인 생활. 아까 말씀드렸죠.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그 호르몬의 변화를 우리가 안 지키면 너무 약해진 몸이에요.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좀 머리가 멍하고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뭐 그러면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잘 몰라요. 그러다가 뭐 정신이 없으니까 길 가다가 부딪히고 그 약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뭐 예, 아시겠죠.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그럼 앞쪽이 다 돼야 뒤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약을 드시는 거.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제가 이제 5분씩. 아까 저 쉬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 그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대인관계 좀 해라. 친구도 만나고 좀 적당히. 그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곧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적게 나오면 되고, 보시면 다 그거예요. 다 스트레스 관리,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건 뭐 말씀드리면, 뭐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뇌 기능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회복 탄력성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금.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힘이. 이거는 뭐, 병을 앓고 있는 분 이외에 보통 사람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견딘다고요. 정신력이 튼튼해야 되죠. 그게 용수철로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있으면 용수철을 느리잖아요. 힘을 줘서. 그걸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 이게 약하잖아요. 용수철이 약하면 계속 당기고 왔다 갔다 스트레스가 있다가 오래 당기면 돌아가지를 못해요. 느슨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용수철이 끊어져. 문제가 있는 거죠. 용수철이 튼튼하면 스트레스가 막 해도 다시 돌아가요. 땡겨도 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튼튼한 용수철이 여러분 목에
무거운 걸 당기더라도 튼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취약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원래 약하면 하나를 옆에서 뭐 더 붙이든지, 가스 오든지, 자꾸 뭘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게 뇌를. 그래서 스트레스 견디기 위해서 재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소위 말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요? 재발 신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재발하기 전에 빨리빨리 걸렸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만 한번 할게요. 담배, 커피, 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배는 이제 굉장히 많이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때문에 혈중 농도가 떨어져요. 약물에. 혈중 농도가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작용이 적어지죠. 그래, 뭔가 몸이 좀 기부동하고 이런 게 좋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피니까 좋아져. 또 스트레스가 해소돼. 그래, 많이 피운다. 3분의 2에서 피운다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담배 많이 피우니까 다른 것 때문에 먼저 또 문제가 생겨요. 혈중 농도를 좀 떨어뜨리고요. 니코틴 수용체의 작용을 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다고요. 담배 피우면. 그리고 이제 담배 끊기 위해서 니코틴 패치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피도 굉장히 많이 먹죠. 콜라. 근데 커피는 약간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혈중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약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높이기도 하고 어떤 건 낮추기도 하고. 그런데 커피를 많이 먹으면 커피 자체가 카페인이니까 자극을 하잖아요. 안 좋아요. 커피를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먹고 그 알고 봤더니 약을 이렇게 먹는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커피를 끊질 아예 못하니까 줄이고 하니까 좋아지죠. 안정이 되죠. 보통 사람도 커피 많이 먹으면 막 심장이 뛰고 그러잖아요. 자극을 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커피를 또 안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예 안 좋아졌어요. 병이 아니고. 이상하다. 약을 제가 아빌리파이를 썼는데 아빌리파이가 조금 자극을 주거든요. 아유 10mg 쓰는데 이러지 않을 건데 좀 이상한데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침에 그 어머니가 일어나면 잘 못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막 커피를 막 왕창 해가지고 막 진하게 해가지고 먹이고 하루에 그걸 몇 잔씩 먹이고 커피를 좀 줄이고 끊으라고. 커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야기 잘 하셔야 되죠. 술. 술도 이게 참 안 먹게 할 수도 없고요. 또 대인관계를 가질 때 안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맥주 한두 잔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많이 먹는 거는 좀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완전히 안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문제니까 그냥 아주 하게 하지만은 좀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임신. 요새 임신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약이 2세대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또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권유를 하고요. 저는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부인과에 보내면 산부인과 의사가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 산부인과 전동관 교수라고 제 동기인데 유명하시고 고위험군 산모들 한다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유퀴즈도 나오고 보내면 그래요. 괜찮은데 그 약은 괜찮은 약이야. 그래서 제가 만나서 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개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괜찮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사람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나쁜 거죠. 좋은 피해는. 그러니까는 되게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리튬, 벤조다이아제핀, 대파꽃, 테드레톨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이미 이런 건 알려진 약이에요. 그 이외에 지금 우리가 쓰는 항정신병 약물들은 그게 무슨 태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증거가 그러니까 아주 그래 태아를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괜찮은데 그렇다고 100% 제가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임신을 많이 해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임신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나서 그게 자체가 치료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약을 뭐 복용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으면은 결혼하신 분이나 뭐 어쨌든 간에 임신을 하게 하는데 근데 몇 가지 약만 빼고 하게 하죠. 그래서 잘 대신에 무조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일종의 계획 임신을 해요. 임신을 다 준비를 해서 약도 다 준비를 하고 약을 하고 해야지 나빠지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해야지 그냥 덜컹 임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남자요. 남자는 약을 뭐 어떻게 먹다가 관계없습니다. 가끔 와가지고 남자분들이 저 결혼했는데 임신을 아,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서 일단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폭력도 많죠. 여기 폭력. 어, 제가 지금 자살을 이야기를 했죠. 약 5%에서 그런데 되게 경과에 따라서 원의 10%고요. 기간이 길어지고 한 20년 되면 한 15%까지 가요. 자살의 위험성이 좀 있는 걸 지금 뭐 충동적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약간 보면 악화 완화가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병식이 명확한 경우, 병식이 없는 경우보다 명확한 경우가 위험하죠. 왜냐하면 기능이 좋은 사람이 위험해요. 기능이 좋은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는 모르는데 회복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지? 우울해진다. 우울하잖아.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잘 걸 해주면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도 극복을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